해아그룹의 저택은 거대한 얼음성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복도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집의 중심. 쌍둥이 민준과 민지가 머무는 방은 그 침묵의 근원지였다. 아이들은 벌써 몇 주째 사실상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와 영양사들이 동원되었지만 아이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모든 음식과 접촉을 거부했다. 창백해진 아이들의 얼굴은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 박유라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박유라는 강태준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5년 전 첫 번째 부인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비서 자리에서 안주인 자리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 이 집의 유일한 후계자인 쌍둥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부감은 생존 본능마저 꺾어버릴 듯한 극단적인 식욕 부진으로 나타났다. 강태준 회장은 아이들의 건강 악화에 분노했지만 그의 분노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박유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이 연약한 아이들의 생명줄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트럭 한 대가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트럭의 주인은 한서연이었다. 5년 전, 그녀는 작은 항구 마을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식당 아주머니가 붙여준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요리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정확하게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다. 그녀가 만드는 떡볶이는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과 먹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오늘도 붉은 고추장 소스를 저으며 텅 빈 머릿속을 채우려 했었다. 그녀의 삶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았다. 매일 밤, 그녀는 물에 빠지는 끔찍한 악몽과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에 시달렸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었다. 그녀는 이 작은 푸드트럭이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단골들은 그녀의 음식에서 특별한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위안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지독한 안개가 거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요리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저녁 러시아워가 시작될 무렵 서연의 트럭 앞을 지나던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푸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운전기사 김 씨는 식은땀을 흘렸다. 하필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쌍둥이 도련님들을 또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던 길에 차가 멎어버린 것이다. 그는 수십 번이나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묵직한 엔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뒷좌석의 아이들은 여전히 미라처럼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김 기사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었다. 강 회장의 불호령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트럭에서 새어나온 맵고도 달콤한,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따뜻한 냄새가 열린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추장 냄새가 아니었다. 잘 우려낸 육수의 깊은 감칠맛과 신선한 채소의 향, 그리고
무언가 가슴을 파고드는 그리운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김 기사는 별 생각 없이 트럭을 바라보았다. 허름한 트럭과 이 최고급 세단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뒷좌석에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중 여동생인 민지의 입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였다. 냄새. 좋아. 그 말에 오빠인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 기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트럭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이들이 반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서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저기, 아이들이 먹을 겁니다. 맵지 않게, 아주 순하게, 2그릇만. 아니, 혹시 모르니 일단 1그릇만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자의 뒤에 멈춰 성검은 세단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두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부드러운 쌀떡을 골라냈고 매운 고추장 대신 간장과 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야채 육수를 기반으로 한 순한 소스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그것은 메뉴판에도 없는 오직 그녀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레시피였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위해 이 요리를 수없이 만들었던 것처럼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컵을 건네받은 김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차 안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다. 박유라가 보낸 수많은 요리사들이 만든 화려한 음식들을 밀어내기만 했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 붉은 빛이 감도는 따뜻한 음식은 달랐다. 그 냄새는 아이들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을 자극했다. 민준이 먼저 작은 포크로 떡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김 기사는 숨을 죽였다. 아이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삼켰다. 그리고 곧바로 민지가 오빠의 손에서 컵을 빼앗듯이 가져가 한 입 가득 음식을 넣었다. 몇 주 만에, 아니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음식을 먹었다. 그것도 허겁지겁.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김 기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한 컵을 비우고는 동시에 김 기사를 바라보았다. 더 달라는 무언의 요구였다. 김 기사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트럭으로 달려가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2그릇 아니? 3그릇, 방금 그것과 똑같이 더 주십시오. 서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저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이렇게 아플까? 그녀는 기계적으로 다시 음식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2번째 컵도 깨끗이 비웠다. 음식을 다 먹은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창백했던 뺨에 아주 미세한 혈색이 도는 듯했다. 김 기사는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거의 애원하듯 돈을 트럭 조리대에 던져놓고는 차에 올라탔다.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은 기적이었다.
아마도 잠시 과열되었던 엔진이 식은 모양이었다. 검은 세단이 급하게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빈 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한편 태아그룹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기사는 빈 컵들을 마치 성물처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소식이 저택에 도착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태아그룹 저택의 서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강태준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방금 전 김 기사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기쁨보다는 마침내 골칫거리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는 냉정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과정을 믿지 않았다. 오직 결과만이 그에게 의미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었다는 그 결과는 그가 지난 몇 주간 수억 원을 쏟아부은 국내 최고 의료진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박유라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아름답게 관리된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길거리에 이름도 모를 여자가 만든 떡볶이. 그것이 아이들의 입을 열게 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모욕감과 불길한 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를 기회로 만들었고 강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했으며 쌍둥이의 법적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길거리 음식이라니 위생 상태도 걱정되고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요. 당장 그 여자를 불러서 레시피를 알아낸 다음 우리 주방장에게 맡기는 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필요 없어. 그는 김 기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득였다. 김 기사, 당장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를 원하든 상관없어.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으로 데려와.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박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목표는 아이들을 먹게 만든 여자였다. 김 기사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총알처럼 서재를 빠져나갔다. 박유라는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노려보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길가의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성벽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김 기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까 그 거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붉은색 푸드트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저녁 장사를 마칠 시간이었다. 김 기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회장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하자 아찔했다. 그는 즉시 회사 비서실에 연락했다. 태아그룹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관할구청의 푸드트럭 영업허가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한서연. 그 이름은 너무나 평범했다. 하지만 김 기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연이 트럭을 주차하고
재료를 보관하는 낡은 차고지의 주소를 찾아냈다. 김 기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막 트럭 내부 청소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다. 다시 만난 최고급 세단과 말끔한 정장의 남자를 보고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아까 그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그녀의 가슴이 또다시 차갑게 내려앉았다. 김 기사는 차에서 내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서연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 기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태아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실 소속 김진수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한서연 씨를 저희 저택의 개인 요리사로 정식 초빙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아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온단 말인가? 요리사요. 저는 그냥 떡볶이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곳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김 기사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도련님과 아가씨께서 한서연 씨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요.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을 듯한 기세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한서연 씨가 아이들의 식사를 전담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보수는 지금 버시는 것의 10배. 아니, 원하시는 만큼 맞춰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거액의 보수, 대기업 저택,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런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버거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려 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하지만 그녀가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차창 너머로 보았던 그 창백한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텅 비어 있던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생기가 돌던 그 순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이들처럼 알 수 없는 연민과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이 감정은 돈이나 안정적인 직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한편 저택에서는 박유라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드리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설득하려 했다. 여보, 생각해 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아이들 곁에 두는 건 위험해요. 제가 당장 신라 호텔 한식 총주방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자보다 훨씬. 강태준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유라 씨, 그가 낯선 사람을 부르듯 아내를 불렀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결과만 본다고. 신라 호텔 주방장이든 길거리 노점상이든 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면 돼. 당신은 그 간단한 것도 해내지 못했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박유라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강태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여자가 자신이 실패한 그 일을 단 한 번에 해냈다. 강태준은 그녀의 굴욕감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들어올 거야. 당신은 안주인으로서 그 여자가 아이들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다시 한번 내 결정에 토를 달거나 아이들 식사에 차질이 생기면 그땐 당신 자리도 장담 못해. 살벌한 경고였다. 박유라는 치욕감에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어요? 여보,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인걸요.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독이 묻어 있었다. 차고지 앞에서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김 기사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많이 아픈가요? 김 기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친어머니.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굳혔다. 가겠습니다. 김 기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필요한 짐을 챙기시죠.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에게는 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챙겨 넣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푸드트럭을 잠그며 마치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를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저택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김 기사가 열어주는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부드럽게 도시의 어둠을 뚫고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부촌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눈앞에 거대한 성과 같은 저택이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압도적인 저택의 크기에 잠시 숨을 죽였다. 그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의 박유라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감을 감춘 인공적인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한서연 씨로군요. 아이들을 위해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집의 안주인 박유라입니다.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운명의 서막이 잔혹하게 열리고 있었다. 한서연에게 배정된 곳은 저택의 본관 주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호텔 주방처럼 거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의 거처가 있는 동관윙에 딸린 작은 보조 주방을 배정받았다. 그곳은 최고급 기기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박유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이 하녀에게 임무를 하달하듯 말했다. 영양사들이 작성한 식단표입니다. 이대로만 조리하세요. 아이들은 입이 짧고 예민하니까 조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녀가 내민 차트는 수십 가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과 복잡한 칼로리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차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식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료에 가까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밀한 칼로리가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따뜻한 온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첫 번째 요리는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쌀을 갈아 뭉근하게 끓인 타락죽, 즉 우유죽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텅 빈 머릿속 기억 어딘가에서 꺼내온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아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이 내민 작은 그릇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따뜻하고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민중과 민지는 망설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동안 박유라가 강요했던 값비싼 유기농 이유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아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박유라는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다. 그날 이후 저택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맑은 채소숲, 부드러운 달걀찜, 그리고 가끔은 달콤한 꿀을 바른 간장 떡볶이. 아이들은 기적처럼 모든 음식을 먹어 치웠다.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는 아이들다운 호기심이 서렸다. 그들은 서연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방 입구에서 망설이더니 나중에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재료를 구경했다. 아이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저택이 서연에게 준 것은 아이들의 회복뿐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집은 그녀의 다친 기억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들고 2층 복도를 지나던 서연은 갑자기 터질 듯한 두통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의 검은 건반, 누군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 코를 찌르는 강렬한 화학약품 냄새와 지독한 고통.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괜찮으세요? 하녀의 목소리에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과로 때문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항상 희미했던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아주 익숙하고 슬픈 멜로디였다. 우리 아가, 착한 아가. 잠에서 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수프를 젓고 있을 때였다. 주방 입구에 서 있던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노래, 그 노래. 아이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그리움에 사로잡힌 듯 울부짖었. 박유라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고는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아이를 달래주려다 오히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울음을 터뜨린 민지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아이의 얇은 실내복 상의가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서연은 보고야 말았다. 민지의 왼쪽 어깨 뒤 날개뼈 근처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그 반점을 알았다. 그녀가 매일 밤 꾸는 악몽 속에서 자신이 안고 있던 그 희미한 아기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반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쇄골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보이는 작은 점이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이 점을 가진 채로 초승달 반점을 가진 아기를 안고 있었다. 머릿속에 파편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다. 피아노, 화학약품, 고통, 자장가, 그리고 초승달 반점. 내가 그녀는 차마 그 끔찍하고도
절실한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박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서연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고 특히 서연이 민지의 반점을 본 이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던 그 순간을 그녀는 똑똑히 목격했다. 박유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저 여자가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5년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아이들을 통해서. 박유라는 더 이상 서연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저 여자를 다시 한번 제거해야 했다. 박유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주치의를 매수해 민준이 특정 견과류에 경미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받아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전달되는 식재료 목록에 그 견과류 가루를 교묘하게 포함시켰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서연이 만든 음식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 여자가 아이들을 독살하려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서연은 요리사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터였다. 박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덫이 다시 한번 서연의 발밑에 놓이고 있었다. 박유라는 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 길가의 여자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녀는 즉시 태아그룹의 법무팀과 연결된 최고 수준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 5년 전, 아니 10년 전의 기록까지 모조리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저 여자의 약점을 찾아내어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강태준 회장 앞에서 완벽하게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며칠 뒤 박유라는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보고서는 단 한 장짜리였다. 한서연, 5년 전 H씨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됨. 그 이전의 기록 전무모, 지문 조회 결과, 일치하는 전과나 실종 신고 없음, 신원 불명. 5년, 그 숫자가 박유라의 눈을 찔렀다. 5년 전은 바로 강태준의 첫 번째 아내가 사고로 죽고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던 바로 그 시기였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여자가 5년 전에 죽었어야 할 바로 그 여자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었다. 박유라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기억을 잃었다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인가? 그녀는 이 우연을 믿지 않았다. 한서연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과거를 캐낼 수 없다면 현재의 범죄를 만들어서라도 그녀를 쫓아내야 했다. 박유라의 눈이 자신의 보석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태아그룹 안주인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사파이어 브로치가 있었다. 강태준 회장조차 그 브로치의 행방에는 민감했다. 박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 천박한 길거리 여자에게 절도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도구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저택의 한 여장인 최 여사를 불렀다. 최 여사는 박유라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녀의 신복 역할을 해온 약점이 단단히 잡힌 여자였다. 최 여사, 내일 아침
이 브로치가 한서연의 방에서 나와야겠어. 최 여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값비싼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하지만 그건 박유라의 목소리가 뱀처럼 속삭였다. 내 아들이 대학 입시 비리로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시키는 대로 해. 저 여자는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당신과 내 자리를. 최 여사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 덫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저택이 발칵 뒤집혔다. 박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뛰쳐나왔다. 브로치, 어머님이 주신 브로치가 없어졌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녀들은 공포에 질렸고 소라는 곧바로 서재의 강태준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룹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박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이 저택의 외부인이라고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당장 그 여자의 방을 수색해야 해요. 강태준의 냉정한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들던 중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지만 박유라의 살기등등한 눈빛에서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한서연 씨, 잠시 방을 확인해야겠소. 강 회장의 말은 통보였다. 서연은 반박할 틈도 없었다. 박유라와 최 여사, 그리고 경호원 2명이 서연의 소박한 방으로 몰려갔다. 모든 것이 쇼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의 방은 트럭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최 여사는 마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찾았어요. 사모님 여기. 그녀의 손에는 영롱한 푸른빛을 뿜어내는 사파이어 브로치가 들려 있었다. 박유라는 서연의 뺨을 내리칠 듯이 다가왔다. 이 천박한 도둑년 감히 네가 여보, 당장 저 여자를 경찰에 넘겨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궁지에 몰린 생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이 상아리만치 침착했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기시감, 민지의 반점, 그리고 박유라의 노골적인 적대감, 모든 퍼즐 조각이 함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예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 천재적인 연구원의 본능이었다. 서연은 강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박유라가 비웃었다. 증거가 버젓이 내 방에서 나왔는데도 발뺌이야. 서연은 시선을 돌려 최 여사가 들고 있는 브로치를 가리켰다. 회장님, 저 브로치를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강태준은 미간을 좁혔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흥미가 동했다. 그는 경호원에게 브로치를 가져오게 했다. 브로치 뒷면, 잠금쇠 부분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모두가 그 작은 부분에 집중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미세한 금색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습니다.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자 실제로 미세한 입자가 빛에 반사되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저것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정확히는 로즈 베이지 3호 색상이죠. 그리고 저 제품은 지금 박유라 사모님께서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네가 감히 무슨 헛소리를. 서연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주방에서는 위생을 위해 화장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제 방에는 화장품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오늘 아침 사모님의 화장을 도우셨지요. 그리고 그 손으로 제 방의 브로치를 숨기셨습니다. 브로치를 매트리스 밑에 급하게 밀어넣는 과정에서 사모님의 화장대에서 미처 닦이지 않은 파운데이션 입자가 브로치 잠금쇠에 묻어난 겁니다. 완벽한 추리였다. 박유라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최 여사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태준 회장에게 향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흥미로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이 길거리 여자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관찰하고 분석하고 반격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시끄럽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주방으로 돌아가. 아이들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는 박유라를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나 좀 보지. 서재로 끌려 들어가는 박유라의 등 뒤로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다. 박유라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저 쌍둥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요리사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야 했다. 사파이어 브로치 사건 이후 태아그룹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박유라는 강태준 회장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았다. 그녀가 안주인으로서의 체면을 깎아내렸으며 무엇보다 쓸모 있는 요리사를 잃을 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녀는 서재에서 나온 뒤 며칠간 자신의 방에 칩거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독사가 다음 공격을 위해 뙬리를 트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고 다음번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서연 역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에 연연하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박유라의 살인은 명백했다. 그리고 그 살인은 자신이 아이들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졌다. 서연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순간에도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주방에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를 2중 3중으로 확인했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아이들의 음식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요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암투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들은 서연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특히 민중과 민지는 서연이 주방에 있을 때면 마치 작은 보디가드처럼 그 입구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그들은 박유라가 보낸 하녀들이 서연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극도로 경계했다. 아이들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을 악몽에서 구해준 유일한 피난처이자 잊고 있던 엄마의 향기를 풍기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정원에서 직접 허브를 따서 차를 만들 생각이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서연 이모 저기 가요. 민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저택의 광활한 정원 구석.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덩굴로 뒤덮인 낡은 온실이었다. 그곳은 저택의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버려진 장소였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여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서연이 아이들을 말렸다. 하지만 민준이가 고집스럽게 서연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낡은 화분 받침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끼가 낀 낡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아이들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안 것일까? 이모, 여기 비밀의 방이에요. 민준이 속삭였.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렬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성화에 못 디기는 척 열쇠를 받아들었. 끼 녹슨 쇠가 마찰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 온실 내부는 폐허와도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한때는 귀한 식물이었을 것들이 썩어가는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그런데 그 냄새들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향기가 서연의 코끝을 스쳤다. 바닐라와 제스민이 뒤섞인 듯한, 하지만 어딘가 인공적인 강렬한 향.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발치에 놓인 깨진 테라코타 화분 조각. 그 붉은 파편을 보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5년 전 그날 밤 이곳은 폐허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향기 연구실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식품의 향과 맛을 분자 단위로 분석하고 재창조하는 천재적인 푸드 사이언티스트 한서연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태아 그룹의 차기 주력 상품이 될 새로운 천연 향료 개발에 성공했다. 그녀는 임신 중인 몸을 이끌고 막 연구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박유라가 들어왔다. 당시 강태준의 비서였던 그녀는 서연의 연구 성과를 축하한다는 핑계로 와인을 들고 왔다. 축하해요. 사모님. 아니, 곧 전 사모님이 되시겠지만. 박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빼돌린 보고서와 강태준의 서명이 위조된 이혼 서류였.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이 소리쳤다. 무슨 짓이긴요? 박유라가 웃었. 회장님은 당신 같은 연구에 미친 여자보다 자신을 완벽하게 보좌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들도. 박유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자. 바로 그 김 기사였다. 서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무거운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김 기사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안 돼. 내 아기.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쏟아진 연구용 에센셜 오일 병과 그 위로 비치는 박유라의 잔혹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바로 그 바닐라와 제스민 향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들은 서연을 차에 태워 절벽으로 밀어버렸고 모든 것을 임신 우울증으로 인한 비극적인 자살로 위장했다. 이모, 이모,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서연을 끔찍한 기억의 심연에서 끌어냈다. 서연은 온몸이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 아이들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분노와 슬픔이 온몸을 태울듯이 밀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온실 구석으로 향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그곳에는 그녀가 데이터를 백업해 두던 작은 방수 금고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5년이 지났지만 손가락은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랭치 5. 민중과 민지의 예정일이었다. 금고는 비어 있었다. 박유라가 연구 데이터는 모두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바닥을 더듬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금고 밑바닥의 비밀 공간.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낡은 방수팩이었다. 그 안에는 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이름 HSY가 안쪽에 새겨진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길가의 여자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원래 주인이자 저 아이들의 친어머니 한서연이었다. 박유라는 그녀의 남편, 그녀의 아이들, 그녀의 연구, 그리고 그녀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훔쳐갔다.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민준아, 민지야. 그녀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이 차가운 지옥에서 그녀는 방금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엄마. 바로 그때 민지가 서연의 품에 안겨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그 단어였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분노와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박유라에게서 자신의 아이들과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와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박유라는 아직 몰라야 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모든 기억을 되찾고 그녀의 숨통을 끊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온실에서 나온 한서연은 더 이상 5년 전의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단단히 쥔 반지와 초음파 사진의 감촉을 느끼며 지독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이들을 향할 때만 잠시 온기를 되찾았을 뿐, 그 외의 모든 순간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관으로 돌아왔다. 민준아, 민지야, 오늘 온실에서 본 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박유라 아줌마한테는.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엄마의 진지한 눈빛을 읽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서연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고 빨랐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주방이 아닌 거대한 전쟁터를 그리고 있었다. 적은 명확했다. 박유라, 그리고 그녀의 뒤에 있는 태하그룹의 막강한 권력.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묵인했거나 혹은 방조했을지도 모르는 강태준 회장까지도. 서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녀들은 박유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김 기사는 5년 전 자신을 절벽으로 밀었던 공범이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조력자, 이 성벽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망치가 필요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식단 연구를 핑계로 박유라에게 소형 태블릿 PC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물론 모든 인터넷 기록은 감시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5년 전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강태준과 함께 논의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저택의 특정 구역, 바로 낡은 온실 근처의 서비스 구역은 보안 시스템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어둠 속을 잽싸게 가로질러 그곳에 숨어들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켰다. 그녀가 찾고자 한 것은 변호사였다. 하지만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태아 그룹을 증오하고 그들의 치부를 알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는 복수심에 불타는 늑대 같은 인물이어야 했다. 그녀는 5년 전 강태준이 경로하며 서재에서 소리치던 이름을 기억해냈다. 감히 서지한, 그 망할 자식이 서지한, 한때 태아그룹 저격수로 불리며 불도저처럼 그들의 비자금을 파헤치던 스타 검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린 죄로 조작된 스캔들에 휘말려 검사복을 벗어야 했다. 지금은 변두리에서 겨우 법률 사무소를 유지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를 찾아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망을 우회하는 임시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지한 검사님, 5년 전 당신이 놓친 프로메테우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아를 무너뜨릴 기회를 드리지요. 내일 오전 10시 S공원 3번 벤치. 혼자 오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서지아는 후줄근한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프로메테우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가 태아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부르던 암호명이었다. 이 이름은 그와 강태준, 그리고 당시 수사팀 핵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낡은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같은 시각 서연은 김 기사에게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위한 식재료 구매를 핑계로 외출을 요청했다. 박유라는 브로치 사건 이후 서연의 행동에 트집을 잡을 수 없어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김 기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일부러 가장 붐비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그녀는 김 기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유기농 채소 코너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는 정확히 9시 50분. 그녀는 미리 봐둔 비상구 쪽으로 카트를 밀었다. 아, 민준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허브가 저기 있네요.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김 기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서연은 카트를 버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뛰었다. 마트는 S공원과 불과 2블록 거리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5분이었다. 10시 정각. 서지아는 3번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담배를 물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낚인 건가. 그가 자리를 뜨려던 순간 마트의 직원용 조끼를 급하게 걸쳐 입은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섰다. 당신이 서지한 씨. 서지한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거대한 내부 고발자를 상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고작 마트 직원 혹은 요리사처럼 보이는 평범한 여자였다. 장난합니까? 당신이 프로메테우스를 안다고. 서연은 숨을 고르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간이 없어요. 5년 전 당신은 강태준의 서재를 압수수색했지만 실패했죠. 장부는 그곳에 없었으니까. 서지아는 침묵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서연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장부는 강태준의 별장. 그가 가장 아끼는 스위스 알프스 그림 뒤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금고 번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태아그룹을 위해 처음 합성해낸 식품 향료의 분자식입니다. C10, H12, N20. 세로토닌, 행복의 분자식이죠. 강태준이 비자금을 보며 느낄 감정. 서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분자식으로 된 암호. 이것은 오직 강태준의 곁에서 그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는 경악에 찬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서연의 눈빛이 지독한 증오로 번뜩였다. 나는 한서연입니다. 강태준의 첫 번째 아내이자 당신이 찾던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설계자. 그리고 5년 전 박유라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던 여자입니다. 서지아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 신분 도용, 그리고 복수극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태아그룹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뭘 원합니까? 그가 물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박유라의 살인, 미수 증거, 강태준의 몰락,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을 겁니다. 서지아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은 안에서 증거를 찾으세요. 특히 박유라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밖에서 프로메테우스를 꺼낼 준비를 하죠. 비상 연락은 이 번호로만. 그는 작은 쪽지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은 쪽지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시 마트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위험한 동맹이 마침내 결성되었다. 박유라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한서연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서연 없이는 식사조차 거부할 정도였고, 심지어 두 아이가 그녀를 서연 이모가 아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박유라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야 말았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단어였다. 그것은 박유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브로치 사건의 실패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다. 저 여자는 보통의 함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다면 강태준이 가장 집착하는 것,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인 후계자를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매수해둔 주치의와 만들어낸 거짓 진단서를 떠올렸다. 민준, 특정 견과류 아몬드에 대한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 당시에는 서연을 쫓아낼 가벼운 구실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할 때가 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의 방에 놓인 물병으로 향했다. 아이는 잠들기 전 항상 물을 마시는 버릇이 있었다. 박유라는 신복인 최 여사를 시켜 아주 곱게 간 아몬드 가루를 극소량 손에 넣었다. 치사량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유령처럼 민준의 방에 잠입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자 망설임은 곧바로 잔혹함으로 변했다. 그녀는 아이의 물병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넣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서연이 차려낼 마지막 아침 식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정성스럽게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드러운 전복죽이었다. 아이들은 맛있게 죽을 비웠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이 습관처럼 자신의 방에 있던 물병을 가져와 물을 마셨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아이는 거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아이는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움켜쥐었다. 민주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야? 때맞춰 박유라가 달려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의 모습을 보자마 F자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알레르기 반응이야. 당장 주치의를 불러.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였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주치의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고 아이는 다행히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 회장이 보고를 받고 폭풍처럼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박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민준이가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가, 그녀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반박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견과류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은 전복죽뿐이었다고요. 하지만 박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 여사에게 눈짓했다. 최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서연의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서연의 개인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아몬드 가루 봉투가 발견된 것이다. 이게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자신이 산 것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발뺌할 생각 마. 박유라가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태아그룹의 후계자를 독살하려 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유라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보,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저 여자의 뒷조사를 했어요. 봉투 안에는 한서연 명의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주일 전 태아그룹의 경쟁사인 유성바이오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저 여자는 스파이였어요. 유성바이오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해치고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한 거라고요.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아몬드, 가루, 봉투, 경쟁사의 입금 내역, 모든 증거가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에게 서연이 아이들의 식욕을 되찾게 해주었다는 사실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박유라의 말에 더 큰 설득력을 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건드린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저 년을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니에요. 회장님, 함정이에요. 박유라가. 서연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강태준의 분노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경찰 불러 당장 살인 미수 혐의로 쳐넣어. 서연은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엄마,
안 돼. 민지가 울부짖으며 그녀를 따라 달려나왔다.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외친 엄마라는 절규는 오히려 강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저 아이, 임마가 전현희 애한테 무슨 세뇌를 시킨 거야. 서연은 저택 현관에서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서지한 변호사에게 연락할 틈도 온실에서 찾은 증거를 꺼낼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진 채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민지와 겁에 질린 민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철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다. 박유라의 잔혹한 미소가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한서연은 5년 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절망적인 냉기를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아이가 마신 물병, 자신의 주방에서 나온 아몬드 가루 봉투, 그리고 경쟁사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 박유라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해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살인 미수, 산업 스파이. 이 끔찍한 혐의들은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국선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다녀갔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유죄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후계자를 상대로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끌려 나오던 순간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민지의 목소리. 엄마, 그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다. 절망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민지의 엄마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유치장 쇠창살 너머로 교대 근무를 하는 교도관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니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이 다시 깨어났다. 대부분의 교도관은 그녀를 재벌가 후계자를 독살하려 한 악녀로 취급하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 교도관이라 불리는 중년의 남자는 달랐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에게 밥을 밀어 넣을 때 다른 이들처럼 거칠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피로와 쉬는 시간이면 몰래 휴대폰 잠금 화면을 보며 한숨 짓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창백한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박 교도관은 동료와 잠시 교대하며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신약. 그것도 효과가 없다고 그럼. 그럼 우리 딸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저 남자도 자신처럼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서연은 식사를 완전히 거부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죽여줘. 어차피 이렇게 끝날 인생 유서라도 쓰게 해줘.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박 교도관이 그들을 막았다. 진정의 종이랑 펜. 주어. 어차피 반입 금지 물품은 다 검열될 테니까. 그는 서연의 절규에서 자신의 절망을 보았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와 펜을 받아들었다. 감시의 눈길 아래 그녀는 유서나 자백서를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서지한 변호사에게 보낼 암호를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김 기사에 의해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가 박유라와 나누던 대화를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오 기사, 파주에서 돼지 농장이나 하면서 조용히 늙어 죽을 줄 알아. 황새 물류센터. 거기서 받은 퇴직금 말인가. 서연은 종이에 유서 대신 레시피라고 적었다. 제목은 아픈 아이를 위한 특별한 죽이었다. 재료 파주에서 자란 늙은 돼지 올픽의 등뼈. 황새 H 왕사의 깃털처럼 부드러운 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한 스푼. 거짓 리라는 병을 낫게 함. 그녀는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서지안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녀는 이 암호가 통하기를 서지안이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하듯 이 단어들의 조합을 꿰뚫어 보기를 간절히 바랐다. 박 교도관이 메모지를 회수하러 왔을 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종이를 내밀었다. 이건 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끓여주던 죽 레시피예요. 당신의 딸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는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 번호로 죽 레시피를 완성했다고만 문자 한 통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박 교도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픈 아이라는 말과 서연의 절박한 눈빛은 규율을 어길 만큼 강력한 동정심과 절박함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메모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의 부탁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 레시피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 서지안의 번호로 전송했다. 수감자가 보낸 것이요.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한편 서지안은 서연의 구속 소식에 미칠 지경이었다. 태아그룹이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변호인 접견조차 교묘하게 차단당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죽 레시피. 그는 이것이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고 지우려다. 파주. 황새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그는 즉시 5년 전 한서연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파주. 황새 물류센터. 그리고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오만수. 늙은 돼지가 아니라 오 기사, 미스터 오였다. 서연이 기억의 혼선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단서를 보낸 것이었다. 오만수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파주의 한 돼지 농장으로 잠적했다. 서지아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것은 서연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서지아는 먼지투성이에 낡은 차를 몰아 빗속의 파주로 향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외딴 곳에 숨겨진 돼지 농장을 찾아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5년 전에 말쑥했던 오기사는 술에 절어 형편없이 늙어버린 모습으로 서지안을 맞이했다. 누구요? 여긴 어떻게? 오만수는 서지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오만수 씨, 5년 전 그날 밤 이야기 좀 합시다. 서지안이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고였어. 오만수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서지안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사고 한서연 씨.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지금 감옥에 있소. 박유라가 이번엔 그 여자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었지. 당신이 입 다물고 받은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오만수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살아있다고 서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태하그룹은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야. 당신은 가장 먼저 제거될 증인이고 박유라가 당신을 살려둘 것 같아 공포는 죄책감보다 강했다. 오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순간을 5년간 매일 밤꿈에서 보았다. 내가 다 말하겠소. 제발 살려주시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있어 서지아니 다그쳤다. 오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블랙박스. 박유라가 지우라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원본을 돼지 축사 밑에 묻어놨소. 서지안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박유라의 목소리가 담긴 5년 전 범죄의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즉시 오만수를 데리고 축사로 향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지안 변호사가 재생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은 박유라가 어떻게 5년 전 한서연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오만수 기사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박유라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여보. 당신은 날 믿지. 저 미친 여자의 말을 믿을 거야. 그녀의 광기 어린 시선이 강태준 회장에게 향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 스크린 한쪽에 떠 있는 수직으로 추락하는 태하그룹의 주가 그래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유라 씨. 서지안 변호사의 신호에 맞춰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선 경찰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살인 미수, 증거 인멸 교사, 아동학대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유라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우아함은 산산조각 났다. 이거나 감히 날 건드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한서연 내년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녀의 비명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고 거대한 회의장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면했다. 박유라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도 그녀가 가져다 주는 안정과 아이들을 통제하는 결과를 묵인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는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제국 심장부에 내리꽂혔다. 검찰은 서지안이 넘긴 프로메테우스의 자료를 토대로 태아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와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결과의 답이 그가 5년 전 버렸던 한 여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저택의 분위기 또한 급변했다. 박유라의 비명소리와 경찰의 등장은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동안 박유라의 눈치를 보며 서연을 감시하던 이들은 이제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과 민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아이들은 2층 자신들의 방에서 뛰쳐나와 본관 로비로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의 박유라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의 강태준이 서 있었다. 엄마,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민지와 민준이 동시에 외쳤다.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 강태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서연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아이는 서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 지독한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되찾은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냈다. 몇 주 뒤, 법정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박유라는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민준의 물에 아몬드 가루를 탄 아동학대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서연을 저주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관건은 양육권이었다. 강태준은 태아그룹의 남은 재력과 최고 로펌을 동원해 친권을 지키려 했다. 그는 서연이 5년간의 기억 상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들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서지아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는 박유라의 아동 학대 시도를 강태준이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하인들의 증언과 아이들이 서연의 요리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는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와 편리함을 우선시한 방임한 아버지였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한 것이었다. 모든 시선이 증인석에 선 서연에게 향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양할 계획입니까? 태아그룹의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태아그룹의 돈은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세요. 저는 제 아이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제게는 요리 실력이 있습니다. 5년 전 기억을 잃었을 때도 저를 살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겠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키우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어떤 화려한 재산 목록보다도 강력한 어머니로서의 의지였다. 판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판결은 명료했다. 쌍둥이 민중과 민지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 및 친권자는 친어머니 한서연으로 지정한다. 강태준은 텅 빈 법정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저택과 무너진 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1년 뒤, 겨울 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 5년 전 서연이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그 작은 항구 마을에 아담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서연의 식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수프 냄새와 가꾸운 빵 냄새로 가득했다. 앞치마를 두른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천재 연구원도 태아그룹의 사모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하게 요리하는 한 사람의 엄마였다. 엄마 저기 손님 또 오신다. 교복을 입은 민준이 활짝 웃으며 외쳤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5년 전의 그늘과 창백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분주하게 음식을 내어가면서도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인생에 비로소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